오펜하이머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 같다. 오늘 뭐 할 얘기는 심플해요. 8월 5일 날 떨어졌죠. 그 히로시마가 폭격을 받은 게 8월 5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좀 할 텐데, 뭐 추천 도서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주로 그 이 책의 카운트다운 히로시마를 제가 이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 뒷부분에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하고 현재 상황하고 이거를 좀 정리를 한 게 있으니까 뭐 그것도 뭐 아마 볼만할 거예요. 그리고 후쿠시마 관련해서 책들이 뭐 몇 개를 이제 골라봤는데, 제가 여기 세 번째 거는 세 번째 게 이게 상하권이 있어요. 이게 분량이 좀 되고, 요거는 거의 그러니까 사고가 난 이후의 상황을 거의 정말 다큐멘터리식으로 쫙 이렇게 정리를 한 책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제가 이거는 다 읽어보지는 못하고 그냥 앞에 좀 보다가 말았는데,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고 그 뭐가 문제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아마 알 수 있는 뭐 좋은 참고 도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사실은 정리를 해서 같이 오늘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양이 좀 잘 안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다루질 못할 것 같아요. 뭐 다루지 못하지만 어쨌든 뭐 오늘 수업 내용 관계 있는 거니까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한번 책이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냐면은 포츠담 회담의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일본의 최후 통첩을 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죠. 그냥 무조건 항복을 해라. 그리고 일부 이제 그 폭탄을 만들거나 그쪽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최후 통첩만 하면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신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게 엄청난 재앙을 미칠 거다라는 거를 한번 데몬스트레이션 해줘야 된다, 이걸. 무슨 무인도 가서 한번 터뜨려 보든지 공개적으로. 그래서 폭탄의 위력을 미리 시연을 하고 그렇게 그렇게 최후 통첩을 하는 게 더 인도적이지 않느냐. 이제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그거는 빠지고 그냥 즉각 항복 안 하면 다 끝날 줄 알아. 이제 이렇게 그 최후 통첩이 들어간 거죠. 그 이후의 상황인데, 요게 이제 그러니까 실제 작전이 일어난 게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인데,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이제 일요일, 월요일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토요일 날 PM이니까 오후 4시죠. 이때 이제 티니안 섬에서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전까지는 그 509 혼성대대에 있는 그 대대원들도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몰랐어요. 뭘 하는지 모르고 그냥 그 티비츠 대령이 시키니까 그냥 폭격 훈련만 한 거야. 모이탄 싣고 뭐 일본 본토까지 가든지 주변에서 하든지 이제 쭉 가가지고 뭐 고공 뭐 한 10km 정도 상공에 올라가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급기동해가지고 도망가는 그 훈련만 계속 죽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요때는 이제 이게 실제 브리핑하는 장면인데, 티비츠 주도로 이제 마지막 브리핑이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뭐 이게 이제 뭐 새로운 무기고 뭐 원자가 어떻고 뭐 우라늄이 어떻고 이제 이런 얘기겠어요. 그럼 뭐 사람들이 알 게 뭐야 사실, 그죠? 뭐 지금 얘기해도 신기해 죽겠는데 그렇잖아. 어떻게 폭탄 하나가 도시 전체를 알려. 그때 사람들이 되게 황당했겠죠. 그래서 우리 대대는 그것을 적재 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공격 목표로 세 도시가 이제 지목이 됐는데, 마지막에 최후로 고르게 3개예요. 히로시마, 고쿠라, 나가사키. 그리고 공격 시각이 8월 6일 월요일 오전, 잠정적으로. 그리고 총 7대가 들어갑니다. B-29가. 한 대만 간 게 아니고 7대가 들어가요. 그래서 7대가, 왜 7대가 필요하냐면, 이제 귀상관측조가 3대가 먼저 출격을 해. 일본이 8월달 날씨가 별로 좋지가 않아.
그래서 좋은 날씨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상관측소 세대가 있는데 요게 이제 이 빨갛게 쓴 게 비행기 이름이에요. 이게 이제 조종사고. 그러니까 히로시마, 고쿠라, 나가사키 세 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상관측소 세 개가 그 세 도시로 먼저 가가지고 1시간 전에 타격조보다 1시간 먼저 가가지고 그 세 개 목표 지점에 기상을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날씨가 어떤지. 그래서 제빗3가 고쿠라로 가고 풀하우스가 나가사키로 가고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히로시마로 간 거예요. 요게 스트레이트 플러시. 스트레이트 플러시는 포커 치다 보면 꽤 높은 패지. 그죠? 그냥 그 정도 패를 지었으면은 아무리 상대방 액면이 좋아도 그냥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타격 때보다 1시간 먼저 가서 기상 조건을 이제 통보하는 게 임무예요. 그 폭격수가 반드시 목표물을 육안으로 보고 투하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어쨌든 처음 하는 거고 하니까 또 이때는 지금만큼 또 뭐 여러 가지 기술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육안으로 보고 원하는 지점에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그 정도 기상 조건이 되는 그 도시를 하나 고르겠다 이거지, 이 세 개 중에. 그래서 세대가 가서 확인하고 그거를 이제 타격조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격조도 세대였는데 타격조는 빅터 91 얘가 촬영 장비를 탑재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뒤에 가면서 진짜 폭탄이 떨어져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쭉 촬영을 하는 거고. 그다음 위대한 예술가, 이거는 그 관측 장비를 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측 장비를 여러 개 이렇게 같이 투하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이렇게 전송받아가지고, 그리고 실제 폭탄을 탑재한 게 이게 티비츠가 모는 빅터 82라고 하는 이 비행기 B-29. 그러니까 요 세대가 타격조야. 실제 한 대는 실제로 원자 폭탄을 싣고 가서 떨어뜨리는 거고, 다른 한 대는 가서 관측 장비를 낙하시키는 거고, 또 다른 한 대는 뒤에 가면서 그 모든 장면을 촬영을 하는 거고. 그렇게 타격조가 세 대가 갔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대는 비상대기. 1급 비밀이라는 비행기 비상대기인데, 이 2호섬이 이오지마지, 이오지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나오는, 맞나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가 이오지마 전투인가? 모르시나? 하여튼 그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그 미국하고 일본이 피 터지게 싸웠던 그 중에 하나가 이오지마 전투예요. 이 무렵은 뭐 여기 이제 미국이 점령하고 있던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대기하고 있었고, 그래서 총 7대가 출발한 거야. 굉장히 치밀했죠? 한 대만 가서 퍼붓고 온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아저씨가 딕 파슨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병기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 무기가 어떤 무기냐 이걸 이제 부대원들한테 설명을 해줬는데, 토요일 날 폭발 규모가 TNT 2만 톤 대략. 이게 B-29 2000대가 동시에 그냥 쏟아붓는 거랑 같은 그런 양의 폭탄 한 대가. 그리고 이게 그 3주 전에 트리니티에서 물론 이제 이때는 플루토늄탄을 터뜨린 거지, 트리니티에서. 7월 16일 날 트리니티에서 플루토늄탄을 터뜨린 영상을 가지고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때 필름이 영상기로 말려가지고 실제 상영을 못했다 그래요. 보여주면 제일 좋은데, 그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여주면 좋은데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뭐 900m 바깥에 서 있는 사람을 떨어뜨리고 90km 밖에서도 폭발음이 들리고, 뭐 내뿜는 빛이 태양보다 10배나 더 밝고 온도는 태양 뭐 1000배나 더 뜨겁다. 1000배가 아니고 10,000배예요, 10,000배. 사실은 태양 표면이 6000도인데 트리니티 같은 경우는 6000만 도까지 올라갔으니까 10,000배나 더 뜨거워요, 사실은.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갈 때 이거 특별 제조한 그 착색 고글을 써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실제 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지금 여기서 싣고 가서 빅터 82가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 우라늄탄이잖아. 그러니까 우라늄탄은 아무리 뭐 이게 쉽고 건 타입이고
기술적으로 쉽긴 한데 안 해봤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실제로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 플루토늄탄은 어쨌든 실험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봤으니까 뭔가 좀 확실한데 이거는 사실은 약간 좀 긴가민가 했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뭐 대충 이제 근데 플루토늄탄의 결과를 바탕으로 뭐 추정해 보면은 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폭탄 떨어뜨리고 빨리 이제 회피 기동해가지고 이제 그 지역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타격조가. 그리고 이 파슨스가 실제로 그 티비츠가 모는 빅터 82에 같이 탑승을 하고 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 파슨스가. 무슨 일을 했는지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전날이죠. 출격 전날 오전인데 그러니까 출격을 시작한 게 월요일 새벽이에요. 월요일 새벽 2시 몇 분인가 그런데 일요일 하루 종일 이제 그 뭐 준비를 뭐 하겠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날씨야, 날씨. 날씨인데 그 4월부터 이제 그러니까 뭐 핵무기 거의 만들어 갈 때 이때부터 어디다 이거를 떨어뜨리냐 이거 가지고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뭐 일본 전역에 대해서 기상 조사를 다 11년 동안에 8월 기상도를 다 조사를 했어. 날씨가 좋은 때는 8월 중에 닷새에 불과한데 뭐 태풍 지나가고 난리 나잖아요. 그죠? 8월이면 장마철이고 닷새에 불과한데 8월 5일이면 요 그 전날 아침에 이거 예보 따르면은 8월 6일이 그 닷새 중에 그나마 이제 제일 좋은 날씨였고 그래서 날씨가 괜찮다. 그래서 이제 작전 개시를 승인을 하고 뭐 이제 위에 이 사람이 3스타인가 그런데 이 르메이는 그거였죠. 르메이는 저기 그 전에 그 도쿄 대공습하고 소위탄으로 이렇게 융단 폭격을 주도했던 사람이고 출발 시각이 이렇게 정해집니다. 새벽 2시 45분에. 월요일 아침에 투하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티니안 섬에서 새벽에 어때쯤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요일날 폭탄 최종 점검하는 모습. 그러니까 뭐 기록들이 뭐 아주 생생하게 다 잘 남아 있어요. 남아 있고 뭐 이 사람이 누구 이런 게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리틀보이죠. 뭐 전체 총 중량이 대략 4톤 정도 되고, 그러니까 우라늄이 60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 정도까지 사실 필요가 없는데 대략 한 뭐 30kg, 60kg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여기 뒤쪽에서 이제 그 재래식 폭탄을 터뜨려서 이 위에 놈이 아래 놈하고 이렇게 붙으면 임계 질량을 초과해서 이제 핵분열이 시작돼서 핵폭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 터질 때 어떻게 터지냐면은 얘가 그 이제 과학자들이 이런 계산하는 게 임무였어. 몇 미터 상공에서 터지면 피해가 최대가 될까? 그 대충 계산해 보니까 지상 555m 정도면은 그러면은 지상에 있는 건물과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줄 수 있다. 과학자들이 이런 계산을 했어. 로스알라모스에서 555m면 서울 시내에 있는 산 중에 555m에 제일 가까운 게 관악산. 관악산이 530m인가 550m인가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관악산 상공에서 터뜨리는 거야, 폭탄을. 그래서 뭐 이걸 오펜하이머가 뭐 계산을 했다 뭐 하여튼 그러는데, 근데 이게 그 1단계가 어떠냐면 그럼 555m를 맞춰야 되잖아. 이게 지금 고공폭격인데 10km 상공에 B-29가 떠가지고 지상 10km에서 폭탄을 떨어뜨려요. 그 폭탄이 내려가다가 폭탄이 내가 지금 지상 555m구나 이걸 알고 그때 터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맞추느냐면 이제 1단계가 3단계로 가는데 1단계가 그 뭐냐 이제 뭐 폭탄이 투하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내부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투하를 하면. 근데 1단계는 뭐냐 그냥 시계야, 시계. 시계가 초를 재서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은 대략 15초 뒤에 이제 2단계로 넘어가요. 뭐 이것도 이제 고도 계산 같은 거 다 하고 일단 뭐 이렇게 만든 거겠죠. 몇 킬로미터 상공에서
폭탄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게 몇 초가 지나면 폭탄이 대략 어디를 지나갈 거다. 이제 이런 거를 대충 1단계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이제 이렇게 만든 거고, 2단계에 이제 여기 기압계가 작동을 해. 기압계. 고도가 내려갈수록 기압이 높아질 테니까, 이때는 뭐 낙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기압 스위치가 작동을 해서 기압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대략 고도 한 2100m 정도, 요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기압 스위치가 할 일은 다 끝나고 마지막 3단계로 넘어가요. 3단계. 그러니까 기압 스위치 가지고는 그렇게 쫙 빨리 내려오다가 550m 정도 그렇게 정밀한 위치를 잘 못 맞춘다 이거지. 대략적으로 이걸 맞춘 다음에 3단계 지면에 가까이 왔을 때는 이제 뭘 쓰냐면 여기서 그 레이더를 써요. 레이더. 아치스라는 레이더 장치를 이제 4개를 가동을 해가지고 레이더가 전파를 지면에 쏘아서, 이건 지면에 가까우니까 지면에 가까울수록 뭔가 정밀도가 높겠죠. 그죠? 위치를, 높이를 잘 측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사돼서 오는 걸 가지고 폭탄의 고도를 감지를 하는데 4개 중에 2개가 555m에 딱 맞으면은 그러면 이제 폭탄이 작동하는 거야. 뭐 에러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스위치가 닫히면서 그러면 이제 그 내부 고속포, 이게 그 폭탄 후면에 있는 재래식 폭탄이지. 재래식 폭탄이 터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터지면은 그 후미에 있던 이 우라늄 탄환이 앞쪽에 있는 우라늄 타겟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총 이게 시간이 대략 투하 43초 그래요. 투하 D. 그래서 요거 때문에 B-29가 투하를 하고 43초 내 그 투하 지점을 벗어나기 위해서 43초 동안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급회전, 급기동 훈련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말하자면 스마트 폭탄인데, 근데 이게 그 만약에 누가 그 안테나 주파수를 알아내면은,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그 레이더가 위치를 감지해가지고 신호를 보내서 재래식 폭약이 터지면은, 그럼 그게 이제 내관이 터지는 건데, 그러면 그냥 핵폭발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누가 그 회로를 이렇게 알아내가지고, 주파수를 알아내가지고, 그 자기가 임의로 신호를 보내서 터뜨릴 수도 있단 말이지. 혹시나 그럴지도 모른다. 이게 기밀이 새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소련은 이 당시에 어쨌든 미국이 원자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으니까, 그럼 만약에 여차저차 해가지고 일본이 그 정보를 입수해서 자기네들이 그거를 다 뭔가를 다 알고 있어가지고 빅터 82가 이거 싣고 가는데 출격을 했는데, 그때 일본에서 뭔가 해킹을 해서 오작동을 일으켜서 거기서 그냥 터뜨리면 어쩌나,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방지할 거냐, 이제 거기에 대한 방지책도 여러 가지 뭐 세웁니다. 그래서 전자전 담당관이 빅터 80에 직접 탑승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본군 레이더 주파수를 계속 감시하는 게 임무고, 그 다음에 탑승 전에 그 4개의 레이더, 그 마지막 3단계, 폭탄의 3단계를 작동시키는 그 레이더에 사용할 정확한 주파수가 적힌 종이를 이렇게 걔가 넘겨받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걸 이제 그 비행기에서 뭐 그거를 정했나 봐요. 근데 또 가다가 뭔가 이게 또 사고가 생기든지 여차저차해서 뭐 이렇게 비행기가 혹시나 이렇게 가다가 터뜨리기 전에 대공포에 맞아서 추락한다든지 여차저차해서 또 포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얘가. 그래서 포로가 되면 너는 종이를 삼켜라. 이런 명령까지 받았고, 그리고 어쨌든 뭐 우연히 이게 비밀 주파수 알아내서 공중 폭파시키지 못하도록 또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장비를 이렇게 또 장착해서 가요. 사실은 뭐 이 무렵이면은 거의
일본 본토에서 제공권이 거의 그냥 미국한테 다 넘어간 거라 사실 대공포가 있어도 10km 떠서 가는 비행기 어떻게 맞춰? 뭐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 그냥 하얀 점으로 그냥 날아가는데. 근데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한 번도 안 써본 폭탄이고 이게 어렵게 우라늄을 농축을 해서 만든 거니까 뭐 조심하고 또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위원들 이게 역사에 참 아이러니인데 이 레이더 안테나를 발명한 사람은 또 일본인이었어. 그 마지막 단계에서 고도를 맞추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했겠죠, 그죠? 레이더 4개가 작동하는 게. 그거를 만든 거는 또 일본 사람이었대.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비행기가 올라가다가 폭탄 싣고 올라가다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떡하나. 그러면은 비행기가 추락해서 없어진 건 상관이 없는데 폭탄이 그렇게 불발이 돼버리는 건 이거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1년 넘게 이걸 미국의 전 역량을 동원해서 지금 우라늄 235를 농축을 한 건데 그죠?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원자탄 싣고 가기 전에도 일본에 이렇게 막 소위탄 뿌리고 할 때도 실제 티년에서 이륙하는 B-29 상당수가 추락을 많이 했대요. 이게 무거워가지고 일단 연료를 많이 실어야 되고 일본까지 갔다 오려면 연료도 실어야 되고 뭐 무기도 실어야 되고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지면을 들이받는 뭐 이런 일들이 많았대요. 근데 지금 이게 그 빅터 82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무게가 대략 이렇고 뭐 4톤 이렇게 나오고 일본까지 왔다 갔다 연료를 실어야 되고 그래서 7톤 정도 중량이 초과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만 사실은 중량이 초과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재래식 폭탄 싣고 갈 때도 몇 톤 중량 초과하고 많이들 올라갔다 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재수 없는 애들은 이렇게 뜨지도 못하고 추락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 싣고 가다가 이게 그냥 지면에 추락해가지고 이게 거기서 핵폭발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냥 섬이 다 날아가는 거지. 그래서 섬이 다 날아가는 거는 또 상관이 없는데 일단 핵물질이 사라지는 게 이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여기에 대비를 하냐. 그래서 생각을 한 게 그 폭격기가 이륙한 다음에 이륙에 성공한 다음에 비행기 안에서 원자폭탄을 조립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리틀보이를 이륙하기 전에 완전 그 무장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뜨면 그러면 이게 여차저차 해가지고 만약에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그 충격으로 재래식 폭탄이 터질 수가 있잖아. 재래식 폭탄이 터지면은 그러면은 핵 폭발이 그냥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재래식 폭약을 장착하는, 그러니까 재래식 폭약, 내관 역할을 하는 재래식 폭약을 미리 그렇게 장착을 안 하고 이거는 그 아까 얘기했던 딕 파슨스 이 사람이 직접 비행기 안에서 이륙에 성공한 다음에 안전 고도에 올라가면은 그때 이제 이걸 완전히 그 내관을 장착을 해서 무장을 시키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살 떨리는 거지 사실. 비행기 안에서 내관을 장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어떠냐면은, 그러니까 폭격기가 이륙하면은 이 딕 파슨스가 폭탄 탑재실로 내려가.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폭탄 뒤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후방에 이제 나사를 부여. 그 후미에 있는 우라늄 탄을 이렇게 폭약으로 터뜨려서 저기 결합을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뭐 부품을 제거하고 그 이제 재래식 폭탄 4개를 하나씩 이제 그때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재조립하고. 이제 요거를 딕 파슨스가 실제 비행기 안에서 그 짓을 하기로 한 거야. 일요일 점심 때 요 이제 그 뭐 출격 준비를 뭐 하는 장면들인데 이거는 유사시에 대비해서 이렇게 했을 거고, 뭐 엔진 점검, 그 다음에 뭐 연료 공급도 하고, 티비츠가 자기가 타고 갈 비행기에 뭐 저기 도색도 다시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게 빅터 82의 그 꼬리 날개 부분에 그
기총수로 있던 사람이 밥 캐런이라는 사람이야. 밥 캐런. 그러니까 밥 캐런은 이게 비행기 후미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비행기가 쭉 가다가 이렇게 돌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돌아 나오니까 꼬리 날개 부분에서 그 히로시마의 모습을 봤어, 얘는. 그리고 관측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관측 장비가 이제 알루미늄 상자에다가 마이크나 전송장치 이런 거 이제 여러 통을 달았는데 이거를 얘네는 이제 가서 폭탄이 떨어지면은 그 직후에 이거를 떨어뜨려 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데이터를 전송을 받게 하는. 그래서 원자 폭탄의 성능과 규모를 기록해서 전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목표물을 그러니까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 아직 완전히 이게 뭐 지금 진짜 히로시마에다 떨어뜨리겠다 이건 아닌데 어쨌든 히로시마로 정해졌을 경우에 그럼 히로시마의 어디에다가 폭탄을 떨어뜨릴 거냐 이게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목표물 조준 지점을 선택한 거는 그 티비치랑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갔던 그 폭격수가 있었는데 톰 페러비라고 하는 얘는 이제 폭격 전문가. 그러니까 티비치는 조종을 되게 잘하는 애였고. 그래서 이거는 히로시마에 보면은 이 강이 둘로 갈라지는 곳에 누가 봐도 이제 현저한 지명이 있어. 보면은 T자 모양의 다리가 있는데 그 페러비가 했던 얘기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저렇게 훌륭한 조준 지점은 처음 봤다. 근데 그 다리의 이름이 상생의 다리야. 일본 말로 아이오이바시. 그게 지금 히로시마가 여긴데 여기 이제 강이 이렇게 여러 개 지나가죠. 여기 보면 T자 다리가 있지. 그죠? 이거는 지금 아마 이거 북쪽에서 본 모습일 텐데 이거 거꾸로 이 T자 다리가 아이오이바시예요. 저거를 목표로 해서 여기 상공 550m에서 폭탄이 터지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오후에 이제 폭탄 탑재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뭐 폭탄에다 이런 낙서도 하고. 인디애나폴리스는 그때 얘기했었죠. 꼬맹이에 들어갈 절반의 우라늄 싣고 실어 온 것까지는 잘했는데 가다가 일본 해군에 어뢰 6발 맞고 침몰한 미국 순양함이지. 그리고 요때 그 플루토늄탄도 이때 티년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우라늄 실제로 투하하기 전에 플루토늄탄도 준비가 돼가지고 이것도 곧바로 쓸 수 있도록 티년에 지금 들어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딕 파슨스는 그 일요일 내내 뭐 했냐면은 폭탄 조립 연습만 계속한 거야. 그 몇 분 전체 소요 시간이 뭐 10여 분 정도 걸리는데 이거 내관을 결합시키는 거. 그걸 위해서 오후 내내 어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폭탄을 해체하고 그 다음에 폭약을 장착하고 그걸 다시 이렇게 재조립을 하고 이걸 수도 없이 반복을 해요. 수도 없이. 한여름에 그 더운 날에. 그래서 그 과정이 과정이 녹색 플러그 후판 제거, 장갑판 제거, 그 다음에 그 폼이 이게 포탄의 그 꼬리 부분이란 얘기지. 이렇게 하고 폼이 막에 해체하고 이게 이제 핵심이죠. 폼이 안에 내관 기폭량 4개 하고 이거는 이제 이게 영어로 레드 핸드인데 그러니까 실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과정들이 이거는 이제 폭약을 장착한 다음에 다시 조립하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이 과정을 계속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티비츠는 뭘 했냐면은 자기가 타고 갈 비행기가 B-29의 이름이 빅터 82였는데 그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해지기 전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기로 했는데 그 새로운 이름이 뭐냐면은 자기 어머니 이름을 적기로 한 거야.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자기 엄마 이름이 뭐냐면 에놀라 게이예요. 에놀라 게이. 그래서 뭐 이분이 그 에놀라 게이인데, 그래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비행기 이름이 에놀라 게이가 된 거예요. 원래 빅터 80이었는데 에놀라 게이로 이름을 바꾸고, 그래서 에놀라 게이라는 이름이 역사에 남게 됐어. 그러니까 티비츠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참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자랑스러운 이름이 자랑스럽게만 된 것 같지는 또 않고,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에놀라 게이. 이건 폴 티비츠 그 사인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원래 빅터 80인데 여기 이름을 에놀라 게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그 B29 에놀라 게이로 이름을 바꾼 B29의 모습. 그리고 월요일 새벽에 이제 마지막 브리핑을 합니다. 이때는 그럼 출격하기 거의 뭐 한 3시간도 안 됐을 시점이죠. 그래서 뭐 관계자들이 다 직결을 하고 티비츠가 이제 마지막 브리핑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항로 얘기를 하고, 티니안섬에서 뭐 2호선까지 북쪽으로 갔다가 여기서 뭐 이렇게 간다. 편도 총 2,400km. 비행 시간이 총 13시간. 뭐 6시각은 이때고. 그러니까 날씨에 따라서 목표를 선정을 할 텐데, 이건 기상 관측조가 먼저 1시간 전에 출발했으니까 정확히 1시간 전에 0시 45분에 이제 출발해서 관측 결과를 자기들한테 알려주는 걸로. 그래서 폭격 비행 노선이 이제 어떻게 되면 에놀라 게이는 이렇게 가요. 쭉 가서 떨어뜨리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빠져. 그 다음에 관측 장비를 실은 위대한 예술가는 쭉 하다가 이렇게 왼쪽으로 빠져. 그리고 뭐 대략 한 100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빅터 91은 뒤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세대가 이렇게 기동을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근데 이 급선회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기체가, 비행기가 커가지고 거의 뭐 실제로 이렇게 급기동할 때 날개가 부러지는 줄 알았다, 뭐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굉장히 쉽지 않은 비행이었어. 출격 직전에, 그러니까 대략, 그러니까 1시간 전이죠. 대략 1시 37분이면 이때 이제 관측대 석대가 출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관측대가 갔으니까 타격전은 이제 곧 출발해야 되지. 그래서 비행기 타기 전에 이제 기념 촬영을 해. 이렇게.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더치 뱅커크고, 이 사람이 폭격수 톰 페럽이고, 이 사람이 폴 티비츠죠. 그다음에 여기 밥 캐런이 그 아까 봤던 저기 꼬리 날개에서 그 기총 사주를 했던 밥 캐런. 그 여기에는 뭐 파슨스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이 사진에는 없고. 그래서 뭐 사진이 이제 뭐 이렇게 뭐 되게 많이 남아있어요. 뭐 뒤에 사람이 누군지 이름 다 남아있고. 그래서 2시 20분에 2시 45분 출발해야 되니까 2시 20분에 이제 출격 탑승을 해요. 그래서 비행기에 타고 사진 찍은 에놀라 게이에 타고 폴 티비츠가 이제 사진을 찍은 모습이에요, 이게. 그리고 막 이제 출격을 할 때쯤에 티니언에서 그 미국 본토에 있는 그로브스한테 선물을 보냅니다. 이런 내용으로. 파슨스와 티비츠 GR의 꼬맹이 임무편대가, 이거는 이제 미국 시간이겠죠. 16시 45분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 시각으로 티니언을 출발했고, 관측용 B29 2대가 동반했으며, 그러니까 요거는 그 타격조에 동반돼. 뒤에서 한 명 촬영하고, 관측 장비 떨어뜨린 애가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추가로 그 세대가, 이거는 이제 기상관측조가 먼저 1시간 전에 먼저 출발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뭐 이륙한 직후에 지금 뭐 보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륙을 잘 하고, 이때는 거의 그러니까 이륙 탑승 직전에 이렇게 막 사진 찍잖아요. 그때는 그 본토에서 이렇게 언론 관계자들이 와서 굉장히 거의 뭐라 그랬지? 무슨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그런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막 사진 찍고 막 그랬대요. 거기서 이제 출격하기 전에. 거의 그러니까 꽤 성대한 세리머니를 하고, 물론 이제 그 내용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다음날 이렇게 공개되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나중에 일이 다 지나고 이제 그걸 공개를 했겠지만, 하여튼 출격하기 직전에 그렇게 아주 성대한 세리머니를 하고 그렇게 이제 출발했어요. 그 새벽 3시에 이제 이륙 15분 뒤에 예정된 대로, 이륙 15분이니까 이게 비행기가 대충 안전한 고도로 올라갔겠지. 그래서 그때 파슨스가 예정된 대로 이제 그 탑재실로 들어가서 폭탄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폭탄 탑재실에 있는 파슨스 사진이에요. 그래서 일요일 내내 수십 번 반복했던 그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거. 후판 제거, 장갑판 제거, 그 다음에 이제 내관을 이제 장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그 레드핸드라고 하는 게 전기 신호를 주는 플러그 같은 거예요, 이게. 플러그 같은 거 넣고, 발사선 연결, 장갑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제 다 한 거야. 그러니까 10여 분 걸렸어요, 요거 하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의 그 무장을 거의 다 했는데, 이게 이 레드핸드라고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플러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전류가 흐르면은 이제 실제 이게 터져가지고 그 우라늄 이제 합체가 하게 되는. 그래서 한 15분 정도의 작업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플러그는 이게 그러니까 최후의 플러그 하나는 이제 남겨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거 자체로 보이는 그 리틀보이가 완전히 이제 무장이 된 상태지. 내관이 다 장착이 됐으니까. 그리고 아침에 폭격 목표를, 이거는 기상관측조가 가서 새 도시에 대한 기상을 점검하고 그 정보를 이제 그 티비츠한테 주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를 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오지마가 그 중간 기착지였죠. 이렇게 같이 합류해가지고 다시 이제 일본 본토로 가는 거기였는데, 요때는 그 마지막 그 안전 플러그를 제거하고 이제 그 정말로 플러그를 해서 이때는 그냥 그대로 실전 그대로 이제 가면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고, 6시 41분쯤에 이제 폭격 고도를 올라가면 거의 10km 상공까지.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가까우니까 높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때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히로시마에 접근을 했는데, 히로시마 날씨가 되게 좋았어, 이때. 그래서 에놀라게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이거예요. 구름이 20% 덮여 있으니까 이거 되게 날씨가 좋은 거지. 그래서 우선 목표물 폭격을 제한함, 이렇게. 그러니까 히로시마 날씨가 좋으니까 히로시마를 그 세 개 도시 중에 히로시마를 우선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날씨가 좋으니까 거기를 폭격을 하라, 그 제안을 한 거지. 요게 그 스트레이트 플러시고, 그래서 티비츠가 그러면은 최종 폭격 목표는 히로시마를 한다. 그러고 이제 히로시마로 항로를 확실하게 이제 잡은 거예요. 요게 한 25분 거리 정도 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기상이 안 좋으면 다른 데로 가야 되겠지. 히로시마가 도저히 안 좋다 그러면은 고쿠라나 다른 나가사키나 이쪽으로 갔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요때 그 기상관측조가 히로시마 상공에 들어갔을 때, 그때 공습 경보가 한번 울렸어요. 근데 이거는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겠지. 히로시마에서는 B-29가 출격하는 게 그게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니까, 그날 아침에 왔던 B-29가 저게 왜 왔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히로시마 상공에 진입하는데, 그러니까 뭐 일본이 사실 그때 뭐 전혀 방어를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으니까. 8시 6분에 이때 이제 육안으로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비행기 2대가 뭐 2대를 봤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한 대가 더 있다고. 그러니까 타격조가 3대가 갔죠. 한 대는 그 뒤에서 촬영 임무로 해서 좀 약간 떨어져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그리고 요때가 지금 아침 8시, 이게 현지 시간 아침 8시 6분, 8시 9분, 8시 13분 이렇게 가는데, 폭탄이 떨어진 게 8시 15분이에요. 15분. 15그러니까 폭탄 떨어지기 지금 뭐 거의 10분도 안 되는 시간인데, 그 히로시마에 있던 일본군이 관측하는 애들이 이제 B-29가 들어오는 거를, 그러니까 폭탄이 터지기 거의 10분 전에 비행기가 오는 거 이렇게 본 거야. 그 1시간 전에 관측조가 이제 온 거 한번 보고 B-29 왔다 갔다 이렇게 되고, 실제 타격조 세대가 쭉 왔을 때 폭탄 투하 거의 뭐 이거 9분 전인데, 그때 이제 보고 비행기가 2대인가 3대인가 이제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13분이면 이게 2분 전이야. 투하 2분 전. 그래서 이때 비행기 세대를 목격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패러비는 이제 그 목표물 조준을 하기 시작을 하고, 히로시마 상공에 들어서. 그래서 다리를 발견했다. 그럼 16km 남았으면 뭐 거의 다 온 거지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폭격 이후에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폭탄 투하 90초 전이면은 거의 1분 30초 전이지. 그래서 티비츠가 이제 기체 통제권 페르비한테 넘겨주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B-29가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이제 그 폭탄 투하를 하기 위한 조준기하고 이게 기체 조종하는 게 연동이 돼 있나 봐요. 그래서 그 히로시마 갈 때까지는 이제 티비츠가 계속 몰고 오다가 그 폭격 목표 조준을 할 때는 이 폭격수한테 그 기체 통제권을 넘겨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50초 전에 고글 착용을 지시를 하고, 30초 전에 이제 탑재실을 개방을 하고, 그리고 15분 2초 정도면 이게 거의 뭐 지금 투하 직전, 투하 15초 전. 곧 투하하겠다. 그래서 요게 그거죠. 아이오이바시죠, 이게. 진짜. 이거는 사실 뭐 폭격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가 봐도 현저한 목표물이잖아요. 이게 지금 근처에. 뭐, 이게 딱 제일 눈에 띄죠, 사실. 그래서, 투하를 하는데, 이게 그 8시 15분 15초, 요때 이제 폭탄이 떨어집니다. 15분에. 그래서 떨어뜨리자마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그냥 오른쪽으로 급기동해서 이제 빠져나가요. 티비츠가 이제 급선의 기동을 시작을 하고, 이게 대략 뭐 내관 폭발이죠. 42초. 그 총 걸리는 시간이 대략 투하하고 나서 대략 한 43초 정도 걸려요. 43초. 요때 그 관측 장비도 같이 투하가 되고, 뭐 그 다음에 이 관측 장비를 떨어뜨린 이 B-29 위대한 예술가도 얘도 이제 왼쪽으로 빨리 이제 도망가고, 29초 전에 폭발 신호가 2단계 기압 스위치로 넘어갑니다. 그럼 기압계가 작동해서 쭉 뭐 고도 2100m 들어오면은, 그러면 이때는 3단계로 넘어가죠. 기압계가 일을 끝내고 레이더로 넘어갑니다. 그게 폭발 9초 전이에요. 그 다음에 3초 전에 이제 그거를 555m 상공에 도달한 거야. 그래서 레이더가 전파 신호를 잡아서 555m에 이르렀다. 그래서 마지막 스위치가 닫혀. 그래서 그 빨간 플러그 레드 엔드를 지나가지고 재래식 폭탄이 터집니다. 재래식 폭약이 터져. 내관을 역할을 하는. 그럼 이게 터지면은 그 우라늄 235의 그 리틀보이 후미에 있는 발사체가 이제 날아가기 시작을 하죠. 날아가서 1.8m 포신을 따라가서 그 반대편에 있는 그 다른 우라늄 뭐 한 30kg 정도 되는 거기에 이제 결합을 하게 되지. 그래서 그게 합쳐지면은 그냥 바로 핵분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되게 한 우라늄이 거의 다 해서 한 60kg인데, 저렇게 터지면은 뭐,
그 우라늄 전체가 또 핵분열 하지는 않아요. 또 그 핵폭발로 많은 핵물질이 다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그 핵폭발을 일으키는 물질은 이 중에서 사실은 몇 % 안 돼요. 그래서 뭐 사이렌을 울릴 기회도 없이 그냥 히로시마 상공에서 예정된 높이에서 그냥 제대로 터져요. 제대로.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10분 있다가 하겠습니다.